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26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에 이제 이 사업 시행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누가 나온다? 바로 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사업 시행자는 꼭 조합만 있는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시장 운수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그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누구다? 조합. 그럼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하려면 먼저 조합 설립 추진회를 먼저 구성하고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2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다냐? 264페이지 맨 밑에 그 법조문에 있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전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뭘 설립해야 된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다만 항상 그럼 조합을 설립할까? 아니, 재개발 사업을 누가 직접 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 있었죠? 토지 등 소유자가 몇 인 미만일 때만 20인 미만일 때 그땐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시장 운수가 직접 하거나 지정개발자가 하거나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하는 경우 이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옆 페이지. 그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언제 구성할까? 먼저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에 조합 설립 추진회를 구성한다. 첫 번째 줄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라는 말을 조심하시고, 따라서 아직 정비구역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한다고 날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정비구역 지정고시 안 됐는데 이미 조합 설립 추진회가 이미 구성됐는데도 수두룩해요. 지들이 먼저 선점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안 됩니다. 정식으로는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후다. 그 전까지는 준비 절차지 그 구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다음에 상에 대하여 미리 쓴 후, 미리 썼다는 게 무엇이죠? 미리 쓴 후가 무슨 말이야? 미리 작성한 후 이렇게 법을 만들지. 좀 미리 작성하랍니다. 뭘 작성합니까? 그 밑에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이름, 또 다 그 사람을 포함한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회 명단. 이런 사람들이 이 추진위원들입니다. 위원장 누구? 나머지 위원들 몇 명? 최소 몇 명 이상? 합쳐서 5명 이상의 그 이름이 들어가야 되죠. 거기 사기꾼이 들어있는지 누가 들어있는지 전과자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신상에 대해서 알려란 얘기입니다. 그건 미리 작성하란 얘기죠. 또 추진위원회가 행할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업무들. 그 다음에 운영규정. 그 밑에 박스 속에 있는 운영규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세 번째 있는 게 바로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조합에는 정관이라는 규칙이 있고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뭐가 있다? 운영규정이라는 규칙에 따라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조합에는 정관이라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는 정관을 작성해야 되고 추진위에서는 정관이 아니라 운영규정이라는 걸 작성하도록 돼 있다. 바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추진위원들이 누구누구고요. 우리 행할 업무는 무엇이고요. 우리 운영규정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라는 걸 미리 쓴 걸 먼저 토지등 수자에게 보여주고 토지등 수자 그걸 가지고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자, 이런 써서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에 동의합니다라고 그냥 사람들 도장 받았던 거 다 재판 가지고 그거 다 무효 판결 받아버렸어요. 그걸 백지우임이라고 하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추진회 구성에 동의합니다라고 동의받은 건 그건 다 무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사실 먼저 그런 내용을 쓴 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알아서 조합설립 추진회 구성에 내가 동의할게요. 그래서 최소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들고 다시 시장군수한테 가져가서 승인까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조합설립 추진회 구성 승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다만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지원을 할 때는 조합설립 추진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지원이라는 건 몇 페이지 나오더냐?
우리 기본서 324페이지 가보시면 시장군수들이 이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하고 지들이 직접 어떤 사업 진행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 같은 것도 일부 지원해 주면서 시장군수들이 해주는 경우 그때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공공지원 등을 시장군수들이 할 때는 그때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하는 데서 아까 얼마큼 동의했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때 과반수의 동의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본다?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자, 조합도 설립하려면 따로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텐데 어차피 추진위회 구성에 동의했다는 건 조합 설립하는 거의 과정도 그것도 동의한 거로 보고 이 두 번 동의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진위회 구성에 동의한 사람들은 뭐에다가 조합 설립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거로 봅니다.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자, 처음에는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을 한다고 해서 가만히 내용을 봤더니 마음에 들어. 그래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추진회 구성됐었어. 근데 이 새끼들이 하는 꼬라지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엉터리 사업을 하고 지들 뭐 어떤 이 사리만 챙기려고 그런 딴짓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야, 안 되겠다. 조합 설립에는 내가 동의 안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그 밑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조합 설립 추진회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만이야. 인가 신청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만 그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그때는 조합 설립에까지 동의한 건 아니다. 추진위원회까지만 동의해놓고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는 아닌 것 같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나 이거 조합 설립에 반대합니다. 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때는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 보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 누구한테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된답니까? 두 사람한테 동시에 됩니다. 누구?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 양쪽에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에도 보내고 그 현재 추진위원회 있죠? 거기에도 보내야 된다. 거기 밑자를 썼다는 얘기는 양쪽에 다 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추진회가 행하는 업무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 설립 추진회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누구냐? 자, 조합을 설립하면요. 이 조합장은 정비사업에 능통하고 학식과 동망이 높고 이런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근데 아닌 조합장도 있어요. 뭐만 하면 잘하죠? 예, 사람들한테 막걸리만 잘 사주면 조합장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표만 많이 받으면 조합장 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사업에 대해서 깡통 아무것도 모르고 학식과 동망이 높은 게 아니라 이익심과 욕심만 덕지덕지한 사람도 겉으로는 참 웃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속으로는 그런 챙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조합장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에 관련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경우도 수두룩하다는 얘기죠. 참 불행한 조합입니다. 그런데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조합장이 되면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럼 뭐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뭐 다음에 뭘 해야 되고 뭐 다음에 뭐 해야 되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조합장이라고 앉아서 뭘 하겠습니까? 따라서 그 조합을 도와가지고 사업의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하게 지들이 대신해 주거나 또는 조언에 응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얘들을 뭐라 부른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라고 합니다. 즉 정비사업에 관한 절차에 관해서 능통해가지고 자기들이 대신하거나 아니면 대행해 주거나 아니면 일부 조언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먼저 조합 설립 추진해서 걔들을 뭐 할 수 있다? 선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죠? 조합 설립 추진에 시작 구성을 해가지고 시장 군수 등에게 승인받았죠? 바로 조합 설립 추진에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에게 승인받은 이후부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고 시점도 보셔야 돼요. 방법은 경쟁입찰 방법을 해도 좋고 경쟁입찰 방법을 했으나 2회 이상 유찰돼 버리면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해도 좋다. 아무 때나 수의계약은 아니야.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자, 그 밖에 설계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또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요거 있죠? 사업 시행계획서. 요거는 원래는 누가 만드는 거죠? 조합에서 만드는 건데 먼저 계략적인 사업 시행계획서는
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먼저 그때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밖에 밑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진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더라. 거기까지. 우리 자료에는 안 들어있어요. 기본서만 들었는데 거기까지도 시험 문제가 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데까지는 정리하십시오. 자, 그다음 맨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은 아직 몰라도 되고 시행령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에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뭐 해야 된다?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 개최. 자, 그거는 일반 개최 시기는 기억합니다. 언제까지 개최해야 되죠? 바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 요건이 있어요. 좀 이따 다시 나옵니다. 그 동의 받기 위한 동의를 받은 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동의서를 들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러 시장 구수등에 가는데 그 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결국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 받은 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 그때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된다. 총회를 개최하는 방법은 창립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갖다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개하고 토지 등 수의자에게는 뭐로 보내라? 등기우편으로 발송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때 소집하는 요건에 관해서는 뭐 그 추진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수의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창립총회가 하는 업무 내용 그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창립총회 업무 뭐뭐 있죠? 조합 정관의 작성. 일단 정관이라는 건 조합이 갖고 있는 규칙이라 그랬죠? 이거 만들어야 되잖아. 일단 그때 창립총회에서 그거 통과시켜 버립니다. 조합 정관을 확정시키고 두 번째 임원들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장은 누구고 이사는 누구고 감사는 누구고 임원들 선임하죠. 또 대의원들을 선임하는 것 이것이 창립총회에서 할 업무라는 것. 자, 그럼 창립총회는 어떻게 열죠? 그 의사결정 맨 밑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적어도 전체 토지 등 소유의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한 사람들 중에서는 또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의결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그때 추진위에는 누구 있죠?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둬야 된다. 아까 뭐랑 헷갈리면 안 돼요?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이 필요하다 그랬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추진위원회는 누구누구가 있단다? 추진위원장 1명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를 두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이사는 없어요. 이사는 없다는 걸 조심합니다. 자, 추진위가 갖고 있는 규칙, 운영규정에는 뭐가 들어갈까? 267페이지 맨 위에 박스 속에 운영규정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암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게 나오죠. 이것도 글쎄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날까? 조금 의심스러운데 거기까지는 보지 말자. 워낙 여기 외울 게 많은데 그거 다 외웁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 운영 중에 거기 8번째하고 9번째 거는 그 토지등 수재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낼 내용이라는데 몰라 또 미친 척하고 요새 시험 문제가 하도 어렵게 내니까 그때 등기우편으로 추진위원들에게 누게 토지등 수재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될 내용이 뭐냐? 하고 또 시험 문제 날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8번과 9번에 관한 내용은 그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60일 전까지 추진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주택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런 거는 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연 교체 및 해임에 관한 건 그냥 읽어보고 다음 페이지 조합과의 관계라는 게 나오죠. 이 조합 설립 추진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뭘 설립하려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구성한 거니까 이건 조합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나중에 누구한테? 조합에게 포괄 승계됩니다. 이 포괄 승계라는 게 뭐죠? 자동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가 자동적으로 조합에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추진위에서 밤중에 업무를 보다가 출출해가지고 중국집에 짜장면하고 탕수육하고 꼬량주하고 이렇게 시켜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외상을 했습니다. 안 갚았습니다. 나중에 누가 갚아야 될까? 조합이 갚아야 됩니다. 조합에게 그 추진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승계되니까 나중에 그건 조합이 갚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추진회에는 사용경비를 이용한 그런 각종 장부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조합이 구성되면 추진회가 가지고 있던 각종 장부는 그런 회계장부 같은 건 조합에게 인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계해야 될까?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게 인계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뭘 설립하자?
조합을 설립하는 거로 넘어갑니다. 그럼 조합을 설립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누구한테 받죠? 시장, 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다. 우리 정비법에서는요, 웬만한 권한은 거의가 누구다? 시장군수 권한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시장군수 등이 이 모든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의 성격을 갖는다. 거의 90%가 시장군수 등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야. 90% 정도는 시장군수 등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장군수 등에 누가 들어가지 않죠? 도지사 안 들어가거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여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특별시장도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누가 하니까? 구청장들이 사실은 웬만한 인가권자니까 사실은 서울특별시장이 관여하는 건 한도가 있다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이 시장군수 등이 조합설립 인가권자라는 걸 조심하시죠. 근데 그 밑에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무슨 요건이 있다? 인가받기 위한 동의요건이 그 밑에 나오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죠. 거의 매년 나다시피 하는 거. 조합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요건. 시험 문제 매년 출제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동의요건은 조합은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있다 그랬죠?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만 있습니다. 무슨 조합은 없어 인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아예 처음부터 조합을 설립하지 않는다. 시장군수 등이나 주택공사 등이 직접 하지요. 거기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만 조합을 설립하는데 그때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해서는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동의 얼마나 받아야 될까? 자, 그거는 우리 이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요건 해가지고 나오죠. 그때 얼마큼 동의 받을까? 무슨 사업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그 안에는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재개발 사업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 플러스 토지 면적 있는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것. 그리고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여기 재건축 사업에서는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와 주택단지가 아닌 적이 포함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 되냐? 주택단지,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둘로 나눠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사거리 길이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있죠? 아파트 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이렇게 8개 동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런데 문제는 요 옆에 있는 요 지역, 여기는 그냥 허름한 단독주택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건 주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아파트 단지인 이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여기만 정비구로 지정될까? 아닙니다. 그 옆에는 이 지역도 노블레가 됐는데 이걸 굳이 빼고 여기만 해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정비구역을 어떻게 정한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을 이 공동주택에 있는 주택단지에서만 지정되는 게 아니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포함시켜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사업이랬죠? 재건축 사업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 안에서 재건축인데 그때 여기는 뭐가 된단다? 여기는 주택단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아닌 그냥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둘을 다 한마디로 뭐란다?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말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정비구역인데 무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인데 그중에 주택단지와 주택단지가 아니죠.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주택단지 안에서는 얼마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말이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얼마큼 동의를 받아야 되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동의 요건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에서 각각 동의 받아가지고 그걸 합친 걸 들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아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얼마라 그랬죠?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나왔었죠? 아까 4분의 3 플러스 1. 즉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그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 아니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와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자, 이것이고 그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건 뭐로 한다? 둘로 갈라지라 그랬죠. 어디서? 주택단지 안에서 동의받는 거하고 주택단지가 받는 거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포함된 지역의 동의 요건이 각각 다르다. 그럼 주택단지에서는 얼마 받죠? 자,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쭉 동별로 있는데 그때는 각 동별 동의 요건하고 뭐가 다르단다? 그 안에 전체 동의 요건이 다르다라는 거. 요거를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한 개 동마다 최소한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하나하나 동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전체 안에서는 얼마 동의 받아야 되냐? 이게 요건이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게 바로 268페이지 중간 밑에 기본서 268페이지 중간 밑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하고 주택단지 안에서는 주택단지 공동주택의 각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했죠. 이 안에서는 뭔다? 동별은 구분 소유자들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있죠. 근데 구분 소유자 얼마큼 동의받는다? 과반수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라는 게 각 동별입니다. 그리고 전체로서는 얼마 받아야 된단다? 그 밑에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의 동의를 받아라. 그때는 전체로서는 구분 소유자 얼마 받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얼마 받아야 되고 4분의 3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그 안에는 토지 면적의 역시 4분의 3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어디서 받는다? 바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단지 안에서는 이렇게 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요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그럼 얼마를 받을까? 자, 그 안에서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는 누가 있죠?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겠죠. 이건 동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그러는 토지 면적 3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은 토지 소유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있을 건데 이 사람들의 얼마 받는다? 토지 등 소유자로서는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 안에는 토지 면적으로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요건입니다. 숫자들이 참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숫자로 암기해가지고는 뒤졌다 깨놔도 못 외웁니다. 복잡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방법을 어디다 써놨죠? 자, 이쪽으로 쭉 와보면 여기 암기 방법을 써놨습니다. 요거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거야. 뭐가 났었죠? 요 3.1절이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3.1절 날. 3.1절. 3월 1일이 3.1절이죠? 유관순 만세 부르던 그날. 그 3.1절 날 어디에서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삼삼한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더라. 무슨 말 쏘는 뜻입니까? 3.1절 날. 자, 3월 1일 3.1절 날 어떻게 한 거야? 아파트 단지 안에가 주택단지잖아.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자, 쓰레기 봉투 버리려고 들고 밖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 아줌마들도 나와서 쓰레기 봉투를 버립니다. 근데 그때 아줌마들 나올 때는 화장하고 나옵니까? 그냥 잠자던 얼굴에다가 그냥 목도리만 두르고 나옵니까? 그럼 목도리만 두르고 나오죠. 화장 하나도 안 하셨잖아. 이뻐 보입니까? 하나도 안 이뻐 보입니까? 안 이뻐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과반수가 삼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10명이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나왔는데 10명 중에 얼마만 삼삼하다? 과반수니까 6명만 삼삼하다. 이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주택단지가 아닌지요? 여기는 어디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그럼 아파트 단지 밖에 나갈 때는 아줌마들이 그냥 나갑니까? 얼굴에 그래도 찍어 바르고 화장이라도 하고 가십니까? 화장하고 나가시잖아요. 더 이뻐 보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몇 명 중에 3명 중에 2명이 이쁘더란 얘기입니다. 3명 중에 2명. 숫자들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죠? 자, 아까 여기 보십시오. 어디에서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 등이 3, 1.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그 분자보다 숫자가 하나만 더 높으면 돼. 따라서 3, 1 했으면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3.1절 날 어디에서는 주택단지 안에서는 누가 과반수가 아까 동별로는 과반수라고 했었죠. 그 과반수가 뭐하다? 전체로 넘어가서 삼삼하다 봅니다. 과반수가 삼삼하더라. 그래서 10명 중에 그 6명이 삼삼하더라. 삼삼하다는 건 글쎄 그러잖아요. 야, 참 저 여자 참 삼삼하다. 이쁘다는 뜻입니다. 삼삼하다. 그랬는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얼마? 3년 중에 2년, 3명 중에 2명이 이쁘더라. 그렇겠습니다. 이거는 3명 중에 2명이니까 확률로 따지면 66%잖아. 그래서 아까 과반수보다는 훨씬 더 높죠. 그래서 일단은 3명 중에 2명이 이쁘다. 이렇게 암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3.1절 날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삼삼한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다. 꼭 요걸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도 돼. 3명 중에 2명이 이쁘다. 2명이 이쁘다라. 이렇게만 표현해도 좋더라. 암기법 요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요것이 뭐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동료권이더라. 아주 중요한 거야. 그래서 3.1절 날 알겠죠? 3.1절 날 어디에서는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삼삼한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다. 이렇게 숫자들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중요한 거야. 자, 거기까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인가사항의 변경 요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걸 다시 중간에 변경하고 싶으면 그때는 또 얼마의 동의요건이 필요할까? 3분의 2 이상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그때는 이제 조합원이 되겠죠.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변경된 그 정과를 첨부해가지고 시장군수들에게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인가받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때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가지고 다시 시장군수들에게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다만 경면상을 변경할 때는 총회 의결 없이 시장군수들에게 신고만 해도 된다. 총회 의결 안 거쳐도 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만 해도 되는 경면 변경이 있더라. 어떤 게 경미한 거죠? 거기 보시면 박스 속에 차고 오기 또는 누락이 및 명백한 사항,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 조합장 변경이 있을 때는 뭐 해야 되고 그건 다시 인가 받아야 돼요. 조합장의 변경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시 변경 인가 받아야 되고 조합장의 변경이 없이 조합장의 주소만 변경하는 거 그거는 그냥 신고만 해도 좋다 등등. 또 세 번째 나오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 자, 내가 조합원으로 있다가 내 아파트 단지 팔고 내가 딴 데로 이사 갔습니다. 매입한 사람 있죠.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원칙이야. 예변이 좀 있다 나고 원칙적으로 그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조합원으로 다시 집어넣는 거. 그게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 가입. 이거는 뻔질나거든요. 집 팔고 떠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교체되는 것들, 그 아파트 안에는 주인들이 교체되는 거, 그거는 경면 변경이기 때문에 따로 조합 뭐 말씀하시지 총회 의결 거칠 필요 없이 시장군수에게 그렇게 변경됐다고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 이 6번째가 좀 애매합니다. 전비사비 변경. 이거 중요한 거 아닌가? 전비사비 변경하는 거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신고만 하면 된답니다.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7번째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된다. 현금 청산이 뭐죠? 예를 들면 분양 신청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안 돼가지고 탈락해가지고 그냥 돈 받고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로 할 필요 없지. 그래서 조합원에서 자격이 상실돼서 떠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굳이 변경 인가받을 필요가 없고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등등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도 깊이 있게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런 영역도 시험 문제에 난다는 걸 말씀드리죠. 요새 시험 문제가 이런 데 내는데 무슨 맞들인 것 같아. 갈수록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다 보니까 모두 애우기도 돌아버리겠는데 이거 3.1절 날 그죠? 주택단지에서 과반수가 삼삼한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다. 어디 가서 3년 중에 2년이 이쁘다. 이거 애우기도 바빠 뒤지겠는데 뭐까지 애우랍니까? 경면 변경. 그때는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할 수 있더라. 그때 경면 변경이 뭐냐? 이런 것들은 경면 변경이다.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내면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도 시험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쭉 내용들 나오는 것 중에서 심화 과정에서 볼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건 지금 볼 건 아니야. 심화 과정에서 볼 겁니다. 몇 페이지? 27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2페이지가 보시면 조합의 성격 등 하고 나죠. 자, 첫째 조합은 뭘 한다? 법인으로 한다. 여기 법인이라는 거 이게 뭐죠? 민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법인이란 스스로 조합 스스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 그걸 법인이라고 합니다. 즉 조합 스스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잖아. 그냥 하나의 조직인데도 그 법인이라는 조직 스스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 명의로 할 수도 있고 또 법인 명의로다가 돈을 대출받는 것도 가능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법인으로 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았으면 그거로 설립된 게 아닙니다. 그럼 인가 받고 나서 다시 뭐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가가지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 있죠? 거기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30일 이내에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것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등기를 해야 돼. 조합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한 것이다? 설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가받았다고 설립된 거 아니다. 30일 내 주된 사무소 소재에서 등기를 해야 조합이 설립된다는 거. 이거는 도시개발조합도 동일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조합의 명칭에는 반드시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쓰랍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조합도 있어요. 주택조합도 있어요. 조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따라서 그중에 이거는 정비사업조합이다라는 문자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조합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라는 뜻이죠. 네 번째,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없는 규정들. 조합에 관해서는 몇 개 써놓지 않았어. 그럼 나머지 부족한 것들은 어디 있는 걸 끌어다 쓸까? 민법에 가보랍니다. 민법에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안 들어갈 거야. 여러분들 민법 시험자는 법률행위부터 들어가던가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인격으로서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눠지는데 그 법인 중에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되는데 요때 요 조합에 없는 이 법에 없는 나머지 규정은 민법 중에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것까지는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조합이 가지고 있는 규칙을 뭐라고 한다? 정관. 그래서 정관에 들어갈 내용들 쫘르륵 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하고 맨 밑에 보면 이하 생략하고 돼 있죠.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다 외워야 될까? 무슨 재주를 합니까? 이런 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날까? 맵니다.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사항이 들어간다. 그거 어떻게 옵니까? 이 많은 걸. 그때는 어떻게 시험 문제 푼다? 그냥 뭐가 들어간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붙는 거지. 정답일 가능성은 없어. 지문 5개 중에서 그건 그냥 하나의 지문이지 그걸 답으로 만들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정관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뭔지 모르지만 그냥 맞는다라고 푸십시오.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그건 돼야지. 그걸 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외웠느냐 이거 못 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밑에 정관을 변경하려고 한답니다. 그럼 정관을 변경할 때는 뭐가 필요하죠? 총회를 개최해서 조합은 과반수 동의 받으면 됩니다. 정관 변경은 조합은 과반수 동의다. 다만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갖고 안 됩니다. 3분의 3의 찬성으로다가 시장군수한테 다시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때는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죠? 거기 정관의 기재사항 중 뭐에 관한 거?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거. 그럼 정관에 기재된 것 중에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건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 누가 조합원이 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것들은 과반수 찬성만 갖고는 안 되고 그때는 3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조합 임원의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거. 자, 조합원을 갖다가 여기서 잘라버리겠다. 제명, 탈퇴한다. 자, 이런 것들은 역시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것도 뭐가 필요하다? 역시 3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더라. 근데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는 거 그것도 3분의 3이 동일해. 그건 또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아 이건 중요한 거니까 과반수 갖고는 안 되겠다.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떤 것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만드는 사람 마음입니다. 요거 과반수라고 싶으면 과반수고 3분의 1라고 싶으면 3분의 1이죠.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3분의 1을 요구한다는 건 과반수보다 3분의 1은 중요한 거다라는 건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중요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의 가치 판단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래서 시험 문제를 풀기가 여러분들이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경면상을 변경한답니다. 어떤 게 경미한 거죠?
첫째,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들에 관한 경면사항은 그거는 변경할 때는 시장운수등에게 신고만 하면 되지. 이건 인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면상의 변경 같은 것들 권하죠. 근데 모두 변경이 경면 변경이래. 거기 조합 두 번째 줄이면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등. 이게 경면상입니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특히 임원의 보수에 관한 것. 그게 어떻게 경미한 겁니까? 보수는 조합원들 돈에서 결국 나가는 건데 돈 나가는 건 중요한 거잖아. 근데도 경면병이래. 아주 싸가지 없이 만들어놨습니다. 조합장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이런 독수적인 조항들이 들어있다. 이건 경면병으로 본다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만 짚고 넘어가죠. 자, 밑에 조합의 구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조합의 구성이라는 건 이제 뭐가 되죠? 첫째, 조합의 구성이라는 건 크게 보면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걸 볼 겁니다. 첫째는 누가 있죠? 조합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합원. 두 번째는 누가 있죠? 임원. 세 번째는 누가 있죠? 총회. 네 번째는 총회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회라고 해서 조합원, 크게 조합원, 임원, 총회, 대의원 이렇게 네 개의 조직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네 개의 조직에 대한 각각의 구성, 시험 문제에서 또 자주 출제되니까 하나씩 다 살펴봐야 되는데 내용이 조금 많아요. 내용이 많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 조합원의 자격. 누가 조합원이 될래? 조합원에 관한 문제에서 첫째 누가 조합원일까? 예, 그 첫 번째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에서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달랐었어요. 재개발 사업에서는 저 용어정의에 있었잖아. 토지 등 소유자 용어정의. 재개발 사업에서는 여러분들 교재 잠깐만 앞으로 가볼까요? 몇 페이지입니까? 용어정의에선 229페이지. 기본서 229페이지가 보면 9번에 토지 등 소유자 하고 나오잖아. 그쪽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또 누가 토지 등 소유자죠?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라고 해서 세 명이 들어가.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건축물 소유자가 있어요. 그 토지 위에는 지상권자 이 세 사람을 다 각각 토지 등 소유자로 집어넣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에서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따라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랬으니까 건축물하고 토지하고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 즉 구분 소유권 같은 거 갖고 있는 사람 있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 101동 1101호 플러스 토지 공유 지분 이렇게 하는 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라는 뜻이고 그렇게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있을 때만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고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다시 돌아와서 274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냥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라고 해서 다 조합원이 아니고 그중에서 뭐한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만. 아까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이 누구누구죠? 여기 아까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3했었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 입었었죠? 바로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재건축 사업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만 뭐로 본다? 조합원으로 본다는 것. 그럼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합원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 뒤에 보면 매도 청구 대상입니다. 너희들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팔고 떠나라 라는 걸 조심합니다. 반면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았어도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들은 일단은 조합이 설립되면 다 조합원이 되고 재건축에서는 재건축 사업 설립에 동의한 사람들만 조합원이 되고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이따 나오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네 건 팔고 너는 여기 떠나라 라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 그렇게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답니다. 그때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 경우 그 밑에 동그라미 기역,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디귿 세 가지 나오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한다. 자, 하나의 토지를 5명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5명이 다 토지 등 소유자일까?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명만 그때는 조합원으로 본다. 한 명만 조합원이야. 또 건축물도 하나의 건축물을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 그래도 그 중에 대표하는 자 한 사람만 조합원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조심할 거. 토지가 있는데 그게 지상권자가 있었어. 그럼 토지하고 지상권자가 있을 때는 각각 한 명 한 명 볼까?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자 중에서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라는 거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할 때 그 내용이 나와요. 누가고 토지 소유자가 있었고 그 위에 지상권자가 있으면요. 각각 한 명씩 보지 않고 그때 조합원은 그 둘을 대표하는 사람, 토지 소유자든지 아니면 지상권자든지 그 둘 중에 한 명만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라는 것도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그라미 기억이 그런 뜻이라는 걸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한다면 그때도 그 한 세대 속에 있다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그래서 각각 거기서 합쳐서 한 명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또 디귿에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사람이 공유하게 됐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조합 설립이 인가받기 전에는 원래 한 필지 토지가 있었는데 조합 설립이 인가받은 이후에 그놈의 한 필지 토지를 5필지로 나눠가지고 5명이 그때 각각 소유하겠다면 그때 5명이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한다면 그때는 그 여러 명 전체를 각각 토지 등 소유자로 볼까? 아닙니다. 그 5필지 공유하는 그 5필지에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부른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의 승계. 먼저 조합 설립이 인가받은 이후에 뭐를 했습니까? 양도나 증여나 또는 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매매로 인한 이전이죠. 증여로 인한 이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양도입니다. 양도는 매매, 증여 같은 게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양도는 이제 매매 같은 게 제일 많죠. 그럼 넘겨줬어. 그러면 넘겨받은 사람은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그럴까? 아닙니다. 그 밑에 투기과열지구간에선 조합원 지위를 승계를 제한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 어디에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어떤 경우에 그때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중요한 거야.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받은 이후부터 또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있었죠. 저 끝에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그 이후부터 뭐를 했습니까? 그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부터 또 하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이렇게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어느 지역 안에서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그때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한 사람, 넘겨받은 사람은 조합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다만 그래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로 해서 넘어갔죠? 상속하고 이혼으로 인해서 양도되면 그 사람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은 받고 싶어서 받는 거 아니잖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죠? 그 아들이 받는다. 괜찮습니다. 또 부부간에 이혼하면서 위자료로다가 내 현재 있는 주택 너한테 줄게 해가지고 배우자한테 넘겨준답니다. 그런 건 괜찮다라는 걸 그때는 양수한 사람은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 있어. 내 밑에 양도인이 넘겨주는 사람이 무슨 사유로 넘겨준답니까? 불가피한 사유로 넘겨줄 때 양도하는 사람이 불가피한 사유. 그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속에 A, B, C, D, E 해서 쭉 나오죠. 그중에 A, B, C, D까지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무슨 사정으로? 세대원이 근무, 생업상의 사정, 1년 이상의 치료를 위한 질병 또는 유행이 필요하다는데 질병, 취약 또는 결혼 돈에서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또 하나 질병 치료 그 다음에 취약 또는 결혼을 인해서 할 수 없이 다른 특광 특식소식으로 이전한답니다. 이사간대요. 그래서 여기 팔고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럼 그때 팔고 떠나면 사는 사람은 뭐가 된다?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때는 양도하는 사람이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떠나는 거니까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이때 세대원 모두란 말이 다 들어갑니다. 모두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만 이사가면 안 됩니다. 가족 전체가 같이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할 때만 그때는 현재 있던 주택을 뭐하고 현재 팔고 떠나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여기는 지금 전제 조건이 어디죠? 투기과열지구라는 걸 전제한 거야. 그래서 투기과열 중에서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자기가 뭐겠다? 상속받은 주택으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겠대. 그러면 이때 세대원 모두가 이전할 때만 이거 팔고 떠나면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소리입니다.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죠. 또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이민 가는 거죠. 아니면 해외에 세대원 모두가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만 그때도 양수한 사람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D번이 올해 새로 신설된 중요한 내용이죠. 자,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2주택자는 한데 한 세대가 한 주택만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소유한 기간은 10년이고 거주한 기간은 최소한 5년 이상 될 때만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 되는 1주택 1세대자가 그 주택을 팔고 떠나려고 한답니다. 그때도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거죠. 근데 맨 밑에 그 교재 동그라미 디귿이 맨 밑에 나올 거야. 박스 밑에 디귿에 보면 그러면 원칙적으로 양수한 사람들은 어디서는 투기괄지구 은에서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유가 있으면 양수한 사람도 조합원이 된다 그랬죠. 그때 원칙인 투기괄지구 안에서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되니까 나중에 분양권 신청이 안 되죠. 그 사람은 뭐 한다? 현금 청산해서 손실보상을 해준다는 것. 그래서 맨 밑에 그 사람은 손실보상 받고 떠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가 승계된다고 막 사가지고는 안 돼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인가 이후부터 어느 지역에서만 원칙적으로 투기괄지관에서는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은 현금 청산당해서 손실보상금 받고 나중에 떠나야 되지. 그거 사봤자 별 이익이 없다는 거. 근데 그래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사람들이 예외적으로 있다. 예외적으로 있다. 그래서 거기 쭉 열거돼 있었죠. 그런 것들은 위에 있는 것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서 뭐죠? 조합 임원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의 임원은 누구누구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7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누가 조합의 임원입니까?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합장은 복수조합장은 인정되지 않아요. 조합장은 한 명만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하고 감사는 얼마를 둘까? 그 밑에 나오죠.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으로 돼요. 근데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 수를 5명 이상으로 둬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3명 이상인데 조합원 숫자가 100명 이상이면 5명 이상을 둘 것. 그리고 감사 수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둬야 된다. 그래서 감사하면 일어나서 삼배하세요. 자, 누가 나한테 뭘 주고 참 내가 고맙고 감사드리고 싶어. 그럼 뭔다? 일어나서 절 몇 번 하라? 3번 하라. 일어나서 3배라고 했잖아. 거기 감사 1명 이상 3명이잖아. 1 일어나서 3배하라. 그래서 1명 이상 3명이야. 그 뜻입니다. 근데 임원의 임기는 얼마일까? 그 위에 나와 있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박스 바로 위에 있어요. 임원의 임기는 몇 년? 3년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뭐도 할 수 있다? 연임, 계속. 임원을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은 3전 연승하여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암기법에 보면 임원은 3전 연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임원이 되려면 제일 먼저 대리에서 경쟁에서 이겨야지 과장이 됩니다. 과장 경쟁에서 이겨야 부장이 됩니다. 부장 경쟁에서 이겨야 임원이 되는 겁니다. 맞잖아. 그러니까 몇 번 쌓여야 돼? 3번을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 경쟁, 과장 경쟁, 부장 경쟁을 이겨야 그래야 비로소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임원은 3전 연승을 해야 된다. 그래서 3전 그랬는데 바로 그 임원은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저 전자는 정관으로 정하되 근데 전인데 정 이렇게 써서 정관으로 정하되 그때 뭐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연, 3정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임원은 3년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3정연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밑에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이 사임이나 해임이나 또는 임기 만료 그 밖에 불급한 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몇 개월?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았어. 그러고도 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단다?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새로 작년부터 신설된 내용인데 전문 조합 관리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아직은 하시면 될 겁니다. 그 옆 페이지 조합 임원의 직무하고 나죠. 자,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예, 총회의 의장이면서 동시에 대의원회의 의장을 갖는 게 바로 조합장이 하는 겁니다. 그때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되면 당연히 뭐가 된다? 대의원으로 볼 수 있다. 그 대의원이 됩니다. 또 하나 감사의 대표사유. 이거는 도시개발조합에도 똑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는 것 여러 번 시험 문제 났던 겁니다. 또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겸임금지있죠. 그 밑에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라는 게 있죠.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들. 이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면 틀려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들. 그것도 도시개발조합의 임원과 거의 비슷합니다. 첫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아직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요거는 도시개발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와 같습니다. 근데 그 밑에 미음은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는 들어있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의 결격사유만 들어있는 게 미음입니다. 미음, 이 법을 위반하여, 이 법이 무슨 법?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아직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겁니다. 정비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선고받았어. 징역형도 아니야.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는 다시 임원이 되려면 몇 년은 지나야 돼? 5년 지나야 돼요. 그럼 5년 정도 되면 웬만하면 사업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너는 정비법을 위반해 가서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았으면 다시는 임원으로 여기 복귀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우리 이 도시개발법이든 이 부동산 공법에서는요. 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몇 년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통상은 돌아온 장고는 2년 정도만 지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 서부 영화에 보면 돌아온 짱구 해가지고 짜라장 하면서 뭐 그 권총 탁 뽑는 거 나오잖아. 걔들은 2년만 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비법에서는 2년 안 된답니다.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아주 강력하게 기간을 길게 만들었다는 거, 그거는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때 조합 임원의 당연템, 조합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게 되나 선임 당시에 이미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였었어. 예를 들면 피성년 후견인이었는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는 피성년 후견인이 아닌 것 마냥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출마해가지고 조합장에 당선됐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판명된 때 당연템된다. 그러자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판명되면 그때 당연템된다. 문제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 임원의 자격도 없던 것이 임원이라고 하면 그동안 업무 처리한 게 있잖아. 그거 다 무효화 시켜버려야 될까? 취소시켜야 될까? 아닙니다. 무효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됩니다. 뭐 되죠?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유효하다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조합 임원을 해임시키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죠? 임원을 해임시키면 그 안에는 조합원 10분의 1 요구로 발의해야 됩니다. 10분의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우리 저 조합장은 도저히 싸가지 없어서 안 되겠으니까 잘라내자 할 때는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어떻게 해결하죠?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의결해서 자를 수 있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때는 누가 총회를 이제 이끌고 나가죠? 그 요구를 요구자들 중에 대표자가 있으나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 그 사람이 임원 해임에 대한 총회를 진행한다라고 돼 있죠. 금품 제공자 등의 처벌, 이거는 글쎄 시험 문제 아직 한 번도 난 적은 없어. 적어도 여긴 처벌이 더 강해요. 누구든지 추진위원 또는 조합위원 선출관서 금품 등을 제공하다 걸려버렸다. 우리 선거할 때 금품 제공해도 걸리면 국회의원들 그냥 뭐가지 날아가죠? 똑같습니다. 이때는 몇 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 어디까지만 요거 조합원하고 임원까지만 보고 총회 대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들 한번 또 쭉 정리하자. 내용이 되게 많아요. 자, 일리 들어와 보시죠. 어디부터 왔었어요? 이번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왔었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먼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자. 그럼 조합 설립 추진을 어떻게 구성하죠?
구성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서 누구한테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에 동의를 받아서 구성해서 시장군수한테 뭐 받는다?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따라서 조합 설립 추진을 구성하는 방법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추진위원회에 관한 거, 추진의 업무에 관한 거, 또 운영규정에 관한 내용을 미리 써가지고 누구한테 받는다?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에 보여주고 동의를 받아라.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에 동의 받아라. 그래서 구성이 되면 다시 시장군수한테 가서 뭐 받는다?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이것이 조합 설립 추진의 구성 승인입니다. 그럼 추진회가 행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언제부터? 바로 시장군수 등에게 승인받은 이후부터 추진회 구성 승인 후에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이때 수의계약은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때 조합 설립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장군수 등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중간에 변경하고 싶으면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 그래서 주택단지는 재건축사에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해야지만 그때는 의결해서 시장군수에게 다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면 변경은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경면 변경 아까 몇 가지 나왔었어요. 그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의요건,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요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재개발 사업에서는 3일절 3일 이걸 순서를 바꿔서 낼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순서대로 외우는데 3일절 날 어디에서는 재건축으로 넘어가서는 주택단지 안에서는 과반수가 33한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3년 중에 2년이 이쁘다. 그렇게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구성으로서는 조합원이 나옵니다. 이때 조합원은 어떻게 구성하죠? 토지등 소유자가 원래는 조합원인데 어디에서는 재건축사업에서는 토지등 소유자라고 다 조합원이 아니고 그때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그 사람들만 조합원으로 본다. 자, 그중에 대표하는 사람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보는 게 있었죠. 어떤 거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취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있으면 대표자 한 명만 또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에 속할 때는 그 사람 대표하는 자 한 명만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의 지분을 양수해서 여러 명이 소유한다. 한 필지 토지를 조합 설립 인가 받은 후에 5필지로 나눠버렸습니다. 그래서 5필지를 각각 사람한테 팔아버렸어. 그럼 토지 등 그때 조합원은 5명일까? 아니요. 그때는 합친 한 명만 대표하는 자 한 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조합원 지위는 승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원칙은 승계됩니다. 원칙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면 그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투기과열직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개발 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 양수한 사람은 양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예, 조합원이 안 됩니다. 다만 무슨 사유로 넘겨받았죠? 양수한 사유가 상속으로 인해서 이혼으로 인해서 이 상속과 이혼은 하늘의 뜻에 의한 거지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때 양수한 사람은 그때는 그 사람들은 상속으로 양수한 사람 이혼으로 인해서 배우자로부터 넘겨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투기과열직으로 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런데 또 승계되는 경우가 있죠. 조합원지가 양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할 때 어떤 사정이죠? 세대원 모두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약, 결혼 등으로 다른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또 해외를 이주하거나 해외에 2년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또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소유 5년 거주하겠다는 자들 그 자들이 양도하고 떠나면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했었죠. 자, 여기까지가 조합원과 관련된 것들. 자, 조합 임원들,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두는데 이때 이사는 최소한 3명 이상으로 둬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그때는 5명 이상을 둬야 된다. 이거 작년에 시험지 나왔었죠. 그리고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하로 두겠단다. 그래서 감사하면 일어나서 삼배하세요. 3번째로 하라 그랬습니다. 임기는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단다. 그랬었죠.
그다음에 직무로서는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대의원의 의장이 됐을 때는 그 사람도 조합장도 대의원으로 봅니다. 또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그때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결계사유로서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조합이 아니라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파산 선고를 받은 자 하면 틀려. 파산 선고도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아직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고 이런 결계사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임이 되는데 문제는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고 유효하다. 또 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해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임원을 해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임원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 이제 세 번째로서는 뭐가 나오죠? 이제 세 번째로서는 총회, 그 다음에 대의원회라는 조직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쉬었다 가시죠.